네, 안녕하십니까. 신동기 인문학 강좌 오늘 11번째 신자유주의와 신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신자유주의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뭐 신경제도 많이 들어보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시는 이제 말씀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은 이 신자유주의와 신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제 신경제란 말은 사실 뭐 딱 좀 정의가 좀 명확히 되는 말은 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장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보편적인 내용 이제 말씀드리고 신경제에 대해서 그럼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그 뒤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와 신경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또는 그 국제사회를 지금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어떤 그 이제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염두해야 할 하나 기본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와 신경제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자유주의와 신경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미국이라는 21세기 패권 국가의 그 실력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저는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나오는 거 원천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제일 큰 원인으로 뭘 삼냐면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권력, 그 힘,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기축통화인 달러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전반부에서는 신자유주의와 신경제를 말씀드리고 후반부에서는 기축통화 달러가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이를테면 진행되어 왔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두 가지 내용을 이제 들으시면서 지금 진행되는 지금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또 이 사단이 났죠. 그러면서 유럽 전체로 번지면서 또 그게 이제 세계 경제에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그 신자유주의와 신경제 그다음에 기축통화인 달러라는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좀 더 정리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신자유주의와 신경제에 있어 가지고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이야기는 21세기는 신유목주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문화하면은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컬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컬처. 이 문화죠? 그렇죠? 근데 이 동사형이 뭡니까? cultivate예요. cultivator. 경작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화를 컬처라고 하는데 이것을 엄격히 말하면 농경문화를 이야기합니다. 농경문화요. 그럼 농경문화 말고 또 다른 문화가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유목문화인 거죠. 유목문화. 그래서 유목문화는 노마드라고 합니다. 노마드요. 그래서 우리가 농경문화하고 유목문화는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라진 거죠. 그렇죠? 뭐 1년에 강수량이 뭐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이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느 정도 이상이 와야지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이하로 올 것 같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초지만 조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초지만 이제 자라기 조성이 되기 때문에 풀밭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사람이 거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이제 가축을 쳐가지고 그 가축으로부터 모든 생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얻는 거죠. 그게 유목문화인 거죠. 그러니까 농경문화는 뭐 당연히 이제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좀 먹고 사는 것이고요. 그나저나 아예 눈이 안 오는 이 비가 안 오는 데는 뭡니까? 아예 사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목문화하고 농경문화가 갈라졌는데 그럼 오늘날은 왜 컬처만 있고 노마드는 없느냐? 그것은 바로 이제 농경문화는 계속 축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목문화는 축적이 안 되고 그러면서 아직도 유목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예를 들면 민족들이나 그런 부족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뭡니까? 지금은요 다 정주 생활을 하는 거죠. 정주 생활. 농경문화는 정주죠. 이거 뭡니까? 계속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21세기가 다시 유목주의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신유목주의. 그렇죠? 그래서 유목문화는 뭐냐면요. 끊임없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것도 또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변화하는 겁니다. 항상 변화. 그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느 정도 이동을 했을까요? 최소한 한 40km는 이동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일이 있었고 아침에 이제 집에서 나와서 어디 좀 일 보고 40km가 뭐 한 5, 60km는 되겠네요. 그럼 오늘 만난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여러 명이죠. 또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죠. 이렇다
좋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많은 또 변화하는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 우리가 한 달,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한 달 동안 움직일 거리, 그 다음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고 할 때 한 달 동안 만나는 사람 수는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할아버지 때 또는 증조 할아버지 때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는요. 그분들이 평생 이동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거 평생 만나는 사람 수예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많은 거리를 이동을 하고 또 이동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른 거죠. 예전에는 이동하면 뭡니까? 그냥 걸어서 다 이동했던 거죠. 기껏 빨라야지. 뭐 말 타고 소 타고 가는 건데 그러면서 또 주변을 다 봤던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동하면서 주변을 다 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예를 들면 나 도쿄에 출장을 10번이나 갔다 20번 갔다 미국 뉴욕에 내가 출장을 뭐 30번 갔다 뉴욕에 대해서 압니까?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면서도 항상 낯선 거죠. 낯선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 달 동안 만난 그 100명의 사람 또는 200~300명의 사람 아니면 그 이동한 거리 이러한 것들은 내 비즈니스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 이름을 다 외워야 되고 얼굴을 다 외워야 되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몇 학년인지 어디 다니는지 이런 것까지 외워두지를 않을 것 같으면 기억해 두지 않을 것 같으면 비즈니스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언제 또 만날지 모르니까 꼭 비즈니스가 아닌데도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요즘 또 그 외우는 방법도 배우지 않습니까? 이름 외우는 방법. 그렇죠? 이런 걸 뭐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과부하가 쌓이는 거예요. 과부하가.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오버로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현대인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데 결국 그게 뭐냐면은 유목문화적인 성격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거죠. 그래서 성경 이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미친 사람과 돼지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느 마을에 갔는데 거기 미친 사람이 있어. 걔 안에 이제 무덤이 있는 데서 사는 거야. 그 밤이고 낮이고 막 바쁘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분주하게.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막 악을 써대고. 근데 그 모습이 뭐하고 똑같냐면은 현대인들 모습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야. 낮에는 장사하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설명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죠? 또 저녁 때면 어떻습니까? 그 낮에 받은 스트레스도 해소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하면서 그냥 술 먹고 막 하고 노래방 가서 그냥 거기 막 이 몸부림인지 뭔부림인지 그냥 그렇죠? 요즘 뭐 10대, 20대, 50대도 없어요. 다 같이 막 그냥 정신이 없는 거야, 정신이. 그래서 일본의 그 어느 학자는요, 이 현대인들의 모습을 바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미친 사람과 돼지떼 거기에 나오면 꼭 그 사람 모습이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과연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유목문화 이렇게 그대로 만들어 주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이문열 씨의 아가라는 작품을 읽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가라는 작품을 보면은 이 그 구루병이 있는 이제 그 여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 구루병도 있고 온갖 막 불구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성이 이제 농촌에 살았는데 이제 도시에서 사는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어릴 때 자랄 때 걔를 굉장히 많이 이제 놀려 먹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를테면 그 핸디캡이 있는 그 여자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전에 농촌사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정주문화, 농경문화, 이건 전형적인 모습을 이제 그 이문열의 아가에서는 그리고 있는데, 농촌사회는요, 원심력과 구심력이 같이 작용하는 사회예요. 원심력은 뭡니까? 배제하는 거죠. 배타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 농촌 마을에 제일 어른이야. 그러면 저 산것들, 또 산것들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지들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이를테면 머슴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거지들이 있고, 또 거지들 밑에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 구루병이라든지 옛날에는 또 병도 더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보다요. 그 불구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베타하는 원심력이 작용하면서 동시에 구심력이 작용한다는 이야기죠. 그 마을에 어느 집에서 잔치가 이제 벌어져. 예를 들면 결혼식을 해. 하면 어떻습니까? 뭐 딱 그 마을 위에는 이제 그 마을 이제 어른이 딱 앉아가지고 큰 상 차려가지고 딱 이제 먹고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그 농민들이 그 밑에서 먹고 있겠고, 그 다음에 그 거지나 아니면은 저거 불구자들 그런 사람은 저 살인문 바로 그 부근에다가 멍석 하나 깔아주고 너도 요 산상 먹으라 하고 다 차려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뭡니까? 구심력이 작용하면서 포용이 있는 거죠. 포용이.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거 포용과 베타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베타 받으면서 또 어떻습니까? 나도 이 농촌 마을에 하나 이를테면은
구성원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때 어떻게 보면 표현이 약간 그렇긴 하지만은 우거지. 만약에 불구자나 거지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계급이 또 이를테면 가장 배타받는 계급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인도의 그 사선 계급에서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불가촉 천민을 추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4계급이 있는데 나중에 1000달러 불가촉 천민을 하나 추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드라가 이제 올라가는 거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프라이드가 제일 소형차였는데 티코가 나오니까 이게 중형이 돼본 거예요. 그렇죠? 전혀 소형차라는 느낌이 안 들죠? 티코 나온 뒤로. 그 뒤로 티코 말고 뭐 다른 이제 아주 이제 소형차 할 때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식인 건데 어쨌든 그게 이제 이 농경사회였던 거죠. 정주사회, 농경사회였던 거죠. 그래서 농경사회는요, 어떤 내 신분을 향상시킬 기회는 존재하지 않지만은 뭔 존재하냐면은 안정감. 그렇죠? 서로 어떤 기대는 거,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21세기는 바로 뭐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루에 움직이는 거리, 만나는 사람, 또 내가 다 기억해 둬야 될 거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변화가 악이 아니라 선이 된 사회예요. 그게 바로 유목주의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농경사회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요, 농경사회 DNA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머리가 도는 거죠. 그러면서 저 정도만 같아도 항상 뭔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언젠가는 이니스프리 섬으로 돌아가리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젠가는 청 시골까지 못 가면은 남양주 부근이라도 가서 뒤에 산 있고 앞에 강 보고 하면서 텃밭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읽으면서 살겠다. 저는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러냐는 이야기죠. 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 바로 머릿속에 농경사회, 농경문화 DNA가 있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완전 유목 환경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지 아니면 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것이 즐거운 거야. 이렇게 변화가. 농촌에 가면 매 깝깝한 거 소똥 냄새나고 얘 적응을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일요일 되면 저만 같아도 아이고 집에 쉬는 게 좋지만은 20대 이제 신혼부부도 하면 어떻습니까? 일요일 되면은 차몰고 막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닌 걸로만 해서는 부족해. 더 많이 다녀야 돼. 그것도 빠른 속도로. 그 다음에 유목문화에서는 어떻습니까? 집이 없죠? 정주생활이 아니니까. 빠오. 그렇죠? 예, 천막이 있는 거죠. 천막이.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도구가 뭡니까? 이동수단이니까 말이죠. 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부터 안 삽니다. 말부터 사요. 말부터. 집은 없어도 돼. 차가 먼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어디 뭐 출장 보내주면 좋다고 막 갔다 오고 그 도시생활 너무 재밌다고 하고 그 빨리 좀 적응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 이제 뭐 한 40대 50대 정도만 돼도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라든가 그냥 뭔가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건 바로 뭐냐면은 이 농경문화에서는 딱 이렇게 이 공간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항상 내 눈에 익숙하고인데 이 눈으로 안 보고, 그러니까 눈 감고도 마을 입구에서 집까지 찾아갈 수가 있어. 이러한 익숙함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는 거라. 심지어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내가 10년, 20년 살았다고 할지라도 옆집에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 공간에 대한 어떤 익숙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또 제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왠지 붕 떠있다. 이게 사람이 사는 건지 어쩐 건지 이런 느낌이 들 때는 뭐냐면 바로 그 원인이 뭐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농경문화 DNA와 유목문화 환경이 부딪히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디스크레펀시, 불일치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규모 완전 경쟁 시장이 이제 진행되고 있죠. 제가 이제 도쿄에서 그 이제 주재원으로 근무할 때 그 동경 교민 잡지가 있는데 그 을지로 3가에서 다 인쇄를 해오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을지로 3가에서 인쇄해서 자동차로 용산역으로 실어가서 신용산으로 그다음에 신용산에서 기차에다 실어가지고 부산역까지 가가지고 부산에서 배 태워가지고 나고야로 가가지고 나고야에서 도쿄까지 이렇게 옮겨온다는 이야기예요. 책을 찍어가지고 교민 잡지를. 근데 그렇게 하고 도착한 가격이 도쿄에서 직접 인쇄한 것보다 더 싸다는 이야기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을지로 3가에서 막 인쇄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내가 도쿄에 있는 지금 인쇄공하고 경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잘 안 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의식을 하든지 말든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이미 그렇게 경쟁을 하고 있어. 을지로 3가 인쇄공하고 도쿄의 인쇄공하고. 그럼 을지로 3가에서는 아 좋다. 우리한테 다 이렇게 해가니까 뭐 매달 매출이 한 몇억씩 이렇게 올라오고 월급도 많이 나오고 좋다. 계속 그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10년 전 이야기니까 10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은 그 인쇄물이 중국으로 갈지 아니면 베트남으로 중국도 아닐 거예요. 어쩌면은 베트남으로 가고 있을지 북한으로 가고 있을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아니면 요즘 예전에는 농업하면은 가장 안정적인 비즈니스예요. 농사를 짓는다면 가장 안정적인 비즈니스였어요. 그러면 농사 지금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농산물 선물 거래 가격은 어떤지, 현물 거래 가격은 어떤지 그런 것을 알아야 돼. 그렇죠? 그래야지 이를테면 똥값이 안 돼. 똥값이. 그러니까 기껏 무 키우고 배추 키워가지고 서울 농수산물 시장 와가지고 버리고만 갈 수 있다면 버리고 가는 게 최고 이익인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또 어떨 때는 또 대박이 나고. 그래서 이미 어떤 그 경쟁 환경이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내 의지하고 내 준비 상태 그거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저 중국 이제 저 지방에 가더라도 코카콜라가 들어서고 아니면 저 맥도날드가 들어서고 그러니까 세계가 동지화 돼가면서 그러면서 점점 다양성이 줄어들면서 이 다양성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동물원에 갔는데 이를테면 그 우리가 짐승들 우리가 한 10,000개가 있어. 근데 10,000개 우리에 다 뭐가 있냐면은 코끼리밖에 없어. 그렇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어디 가도 이 맥도날드가 있고 다른 외국 어디 가도 이렇게 돼간다. 세계가 동지화 돼간다는 이야기죠. 그게 어떻습니까? 또 사람들한테 굉장히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우위 시대인데 이 정치, 경제, 문화 세 가지 요소가요. 한 국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이제 이 요소들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가. 근데 정치, 경제, 문화는요. 각각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이 정치는 뭘 지향하냐면요. 정의를 지향하며 정의 실현요. 경제는 뭡니까? 이익 실현. 문화는 뭡니까? 자기 실현을 지향한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 국가가 제대로 되고 한 인간이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환경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익 실현이 있어야지 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 실현이 있어야지 또 어떻습니까? 사는 느낌이라든지 보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아시죠? 매슬로우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생리적.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안전에 대한 욕구. 세 번째가 애정이라든가 친교에 대한 욕구. 네 번째가 뭡니까? 자기 존중에 관한 욕구. 그렇죠? 다섯 번째가 뭡니까? 자기 실현에 관한 욕구. 이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익, 실현. 대충 이 중간에 걸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까지 가야지 인간이 그렇게 이제 만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어디로 다 쏠리고 있냐면 이리로 다 쏠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정의 실현요. 대통령이 자기는 CEO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정치는 어디까지 정의 실현이거든. 그게 어떤 것보다 앞서야 되거든. 근데 내가 CEO라고 자칭 대통령이 그럴 정도로 이게 중요하고 이건 별거 아니라는 이야기야.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문화를 표방한 이익활동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자체에서 어떤 문화활동을 한다. 사실은 뭡니까? 장사 아닙니까? 장사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이제 알아. 밖으로 이제 문화라는 포장을 잘해가지고 돈을 남기자.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 근데 엄밀히 말할 것 같으면 이거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죠. 한번 봐보시죠.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사회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건 사람이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런 거 아니냐다. 이미 이게 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일로 가고 있어. 일로. 문화? 그것이 밥 먹여주냐? 자존심, 자유, 평등, 존중감? 어쩌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100억 가지면 최고 아니냐. 뭐 품위, 인격, 약속,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죠? 이렇게 다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요, 인간의 역사가 수천 년이라고 할 때에 최근까지는요, 이 세계 요소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중요했냐면은 문화가 중요했어요. 문화가. 아시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조선시대 향약 같은 게 있었죠. 그러니까 국법이 개인한테 끼치는 영향보다 향약이라든가 이런 게 끼치는 영향이 더 컸다는 이야기예요. 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도 정치가 뭐냐? 왕도 정치가 일단 사람들의 마음을 사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을 사면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당연히 당신께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땅이 당신한테 온다면은 그 땅에서 나는 산물 역시 당신한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면은 궁극적으로 나라도 오고 심지어는 재물까지 자연 빵으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일을 하지를 않으시고 땅부터 빼앗고 재물부터 빼앗으려고 하십니까? 어리석게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국경이라든가 그러니까 분명치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 편 들면은 이 땅이 내 걸로 되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재물도 내 것이 되고.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가 이 서양 같은 경우는 1648년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지면서 뭐 그때부터 이제 근대 국가가 들어섰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날의 그 통일된 큰 국가로 이제 들어선 게 이제 이태리하고 독일이 1861년, 1871년 이렇게 늦게 들어섰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 국가가 들어서면서 어떤 국가의 권력이라는 게 개인한테 미치는 영향이 문화가 미치는 영향보다 더 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주식회사의 역사는 얼마나 되느냐? 아직 200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기껏해봤자 100 몇십 년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 전에는 그러니까 18세기에 이를테면은 이제 매뉴팩처에서 이 기계적 공업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대였으니까 18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뭡니까? 뭐 간의 수공업, 그렇죠? 그러니까 일과 놀이가 구분이 안 되고 일하는 시간과 노는 시간이 구분이 안 되고 작업장과 작업장 아닌 곳이 구분이 안 되고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이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뭡니까? 간의 수공업 상황이에요. 그냥 놀면서 일하고 뭐 3살짜리도 와서 도와주다가 또 깽판 놓다가 그냥 이런 거야. 그렇죠? 그러자 사는 거.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아직 경제라는 그런 이익실을 위한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도 그냥 사람들이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게 그냥 노동이고 그게 뭐 힘든 일이라기보다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기본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이다 응당. 그렇죠? 꼭 마르크스의 이야기를 빌려서 노동은 인간의 본질이다.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의 모든 것을 만들어간다. 그러한 노동이 인간의 본질인데 그 인간의 본질인 노동을 소유자가 따로 있고 이거 생산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함으로 해서 노동 과정에 대한 통제를 생산자가 못하게 되고 노동 결과물에 대한 통제를 생산자가 못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결국 그 노동 자체가 인간의 본질인데 그것도 이 본인한테서 떠나버리고 그래서 노동 과정으로부터 소외, 노동 생산물로부터 소외, 인간 자체로부터 소외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 는 것까지 우리가 동원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어떻습니까? 분명히 한 200년 전 노동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오랫동안 문화가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문화가 사람들한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다가 바로 한 200~300년 전부터 국가라는 게 이제 서양사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동양은 훨씬 더 오래됐죠. 국가라는 것이 또 이제 사람들 정치라는 것이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주식회사 등장하고 20세기, 21세기로 가면서 어떻습니까? 언제부턴가 이게 아니라 완전히 경제가 이제 오로지 경제만 있는 그래서 구스타브 슈몰러라는 역사학자이자 경제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 뭐라고 합니까? 상인에게 봉사하고 굴종하는 것이 국민국가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 국가의 내재적, 외재적 힘인 경제력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상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런데 정치, 경제, 문화, 국가, 기업, 개인 또는 가족 이 지향하는 바는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유전, 무전, 유죄를 별 거부감 없이 우리가 사회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것은 정의 실현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우리가 뭐 그러려냐고 놔두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국가놀이는 끝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바로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근데 세계 관계 중에서 뭐냐면은 이 정치하고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여기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다요. 근데 정치, 경제는요. 자체 내에서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어디서 갖고 오냐? 문화에서 갖고 온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내가 직장 가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집에서 주말에 쉬면서 맛있는 것도 해먹으면서 또 부인이 아침에 나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뭐 당신 또래 사람들 지금 다 잘렸더만 당신 진짜 능력 대단하네. 에? 지금부터 직장 더 다니는 것은 덤이라고 생각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당신 친구들 다 벌써 그만뒀다며. 당신이 제일 마지막 그만두네. 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알았지? 알았어. 또 아이들하고 관계. 그렇죠? 거기서 힘을 얻는다는 이야기죠. 정치 마찬가지로 집안이 제대로 돼야지 그 다음에 무슨 정치가 되든가 말든가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 이를테면 혼자 사는 집들이야. 계속 이를테면 국가놀이가 유지가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막 이혼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그냥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갖고 막 비행 청소년들이 늘어나. 국가 전체적으로 막 범죄가 넘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찌되었든 그래서 문화는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문화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뭐냐면은 대기업에서 협찬하는 거, 협찬이 없으면 아예 안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문화 활동도 대기업 어떤 광고 지향적인 거 이런 거 있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면 시간과 공간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타려고 딱 기다리고 있다 볼 것 같으면은 광고가 나와. 광고가. 누가 내 귀를 쓰기로 허락을 받은 거야, 나한테. 그렇죠? 나는 지금 쉬어야 돼. 난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지금 최소한 이 귀, 이것은 불가피하게 들리는 지하철 들어오는 소리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나를 더 이상 방해해서는 안 돼. 나는 쉬어야 돼. 근데 그걸 비집고 들어온다는 이야기야.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하철 타보면 어떻습니까? 공간을 둘 데가 없어. 쫙 광고. 저는 제일 불쾌한 게 광역버스입니까? 그 버스 탈 때 아니면 고속버스나 이런 거 탈 때 밖에다 뭐 페인트 칠해가지고 유리창에다가 아니면 뭘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어놔가지고 어두워진 거. 그 유리창으로 저는 바깥 보는 것까지 이 요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누가 그러면 이 자리는 페이를 낮춰줘야 돼. 그게 만약 5만 원이다 요금이 하면은 4만 원으로 해줘야 돼. 어두컴컴하면 굉장히 기분이 어둡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면 앞에도 보면 막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굉장히 차 안이 어두워. 내 기분이 너무 어두워져. 그러면 나는 광역버스 탈 때도 1,400원 낼 용의가 없어. 그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아예 요금 안 받아야 돼. 그 불쾌감에다 비교할 것 같으면은. 근데 허락도 받지 않고 그런 식이야. 그럼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주무실 거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 예. 주무시는데 제가 칩 하나를 딱 머릿속에다 넣는 거야. 1분이면 돼. 콕 넣으면 돼. 그럼 주무시면서 꿈을 꿔. 꿈을 꾸는데 바로 그 칩 안에 들어있는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을 꿔. 어차피 잘 꿔. 그리고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줄게. 예. 그런 사회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인한테 주어졌던 시간과 공간, 심지어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다 경제 영역이 완전히 그걸 장악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쉬지를 못해. 거기에다 이제 핸드폰. 같이 쉬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스트레스는 굉장히 이제 커져가는 거죠. 결국 뭡니까? 이 경제 영역이 너무 커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분들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그 문화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경제 우위 시대 문화 부분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 부분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개인과 가정이 먼저 건강해져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가족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합니까?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요. 그럼 식구는 뭡니까?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입으로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집에서 지금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 이렇게 하세요? 하시는 데도 있겠지만은 안 하신 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혼자 떨어져 살아서 그건 식구가 아니야. 가족도 아니야. 그냥 혼자 사는 거야. 그렇죠? 식구나 가족은 뭡니까? 두 사람 이상이 뭉쳐서 사는 걸 식구 가족이라고 해. 그래서 일단 그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야. 식구도 아니고 혼자 산다면은. 그 다음에 2명 이상이 산다고 할지라도 함께 음식을 먹는 시간이 많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이나 식구란 게 뭡니까? 서로 한 공간에 모여 살면서 서로 진짜 뭐 안타까운 점이나 좋은 점이나 이런 것을 함께 하면서 살고 있는 어떤 뭐 경제적 공동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살고 있는 동안은 경제적으로도 공동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부인과 남편이 따로따로 주머니 차고 있는 게 정상으로 돼가기도 하고 그런 집도 많더라고. 맞벌이 하는 집들은. 편하잖아. 뭐 우리 집은 내가 보내고 우리 집사람은 또 자기가 알아서 또 보내대. 그리고 뭐 생활비는 같이 공동 뭐 얼마씩인데 하고 각출을 하고서 희한하다. 그리고 저녁에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다 학원 가 있어. 아빠들은 어디 가 있어? 직장에서 늦게 와. 그리고 엄마도 맞벌이 할 것 같으면 또 어디서 밥 먹고 와. 그리고 주말이면 어떻게 돼? 잠자야 돼.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언제 식구라는 것, 가족이라는 것을 느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는 거라. 그게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뭐 인간적인 삶, 인간다운 삶 기다리기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더 가속화시키는 게 뭐냐면 신자유주의와 신경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자유주의와 신경제는 뒤에서 제가 이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이 신자유주의와 신경제가 이제 합해지면서 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저는 세계 글로벌 경제 시장에 이미 편입이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을지로 3가에서 인쇄를 하시는 분이 자기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미 글로벌 경제에서 어느 한 역할을 하고 있듯이 우리 모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신경제, 신자유주의가 어떤 의미인가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 신경제는요. 이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특히 이제 인터넷이 발전을 하면서 어떤 경제의 법칙들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법칙 하면은 제일 기본적으로 뭡니까? 비용이라든가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출발을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은 소비자, 공급자 입장에서.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자기가 필요한 재화에 대한 해당 어떤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예전에는 발품을 팔아야 됐어. 전화 여러 번 해야 되고, 쭉 직접 가서 봐봐야 되고. 근데 요즘은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뭐 한 5분, 10분이면 다 할 수가 있어. 이제 인터넷 폰도 아니고 뭐 아이폰 가지고 이게 다 가능한 거라. 그렇죠? 근데 생산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생산자 입장에서도. 어떤 소비자들한테 정보 하나를, 소비자들에 관한 정보 하나를 얻는데, 예전에는 직접 뭐 이 거리 나와서 막 이렇게 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뭐 손쉽게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비용이 이제 없어진 거죠. 노비용으로 그런 필요한 정보들을 이미 다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또 더불어서 뭐냐, 시간적, 공간적 장애를 다 없애버렸다는 이야기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거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집에 이렇게 신문 배달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새벽부터 나가서 신문 배달하지 않습니까?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렇게 말고 신문을 구름으로 글을 쓰는 거야. 구름으로. 인간의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하늘에 이제 구름 항상 있지 않습니까? 저 구름으로 다 이렇게 신문처럼 글을 쓰고 이렇게 사진이 나올 것 같으면은 모든 사람들은 하늘만 다 쳐다보면은 오늘 뭐 어떤 거 이 뉴스를 다 알 수 있을 건데, 근데 일일이 새벽마다 그 애들, 그 어린애들, 그때는 다 어린애들 아니겠습니까? 그 막 잠 못 자고 이렇게, 그 너무 그 안쓰럽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구름보다 훨씬 더 편하게 매일 뉴스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렇죠? 지금 어디서 폭탄 떨어졌다. 중계를 해, 중계를.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완전히 없어진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경제라는 게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음악은 이미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죠. 그렇죠? 책도 하드웨어에서 상당히 소프트웨어로 지금 가고 있죠. 근데 저는 완전 소프트웨어로 가는 거 원하지는 않습니다. 책은요. 책은 역시 막 지저분하게 보고 그것도 막 메모하고 막 이렇게 봐야 그 제맛이지. 이 소프트웨어로 보는 것은 무슨 내 책이 아니야, 그것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는 이 정주문화 DNA,
또 소유 그런 어떤 그게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버릇은 못 칠 것 같아요. 못 고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고를 쓸 때도 컴퓨터 치는 거 전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다 이걸로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로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두 번 작업인데 그냥 컴퓨터에 이렇게 칠 것 같으면 앞뒤가 잘 연결이 안 돼. 근데 쓸 것 같으면 막 그냥 지저분하게 했다 뭐 했다가 훨씬 더 풍부하게 써지더라고요. 저는요. 뭐 그런 것들. 근데 어쨌든 이제 책도 그렇게 넘어가고 하면 의료 진단 같은 경우도 요즘 뭐 이 다 원거리 진단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있듯이 다 동영상으로 다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이 경제하면 뭡니까? 제일 이제 그 경제학에서 대전제가 되는 게 희소성 아닙니까? 희소성. 자연이 양의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희소성인데 온라인에서 우리가 사는 상품들은 희소성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라. 무한대로 공급돼. 제가 뭐 교육을 들었어. 온라인에서 어떤 교육 강의를 들었어. 그러면 그게 없어집니까? 달라집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하면서 경제 원칙들이 많이 바뀌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이제 변화라고 할 것 같으면은 결국 이 경제 단위를 가르는 가장 큰 이를테면 바운더리가 국경이었다는 이야기죠. 국가. 근데 그 개념을 완전히 실질적으로 없애고 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우리가 국경하면은요, 사람, 돈, 정보, 그 다음에는 뭡니까? 또 하나는, 그러니까 사람, 돈, 정보, 그렇지, 재화. 이 네 가지 아닙니까? 이 네 가지 흐름을 방해하던 것이 국경이었는데, 사람, 그거 문제 없죠, 지금요? 그렇죠? 정보, 뭐, 그 완전 노 프라블럼이죠? 그 다음에 재화. 그것도 뭐 지금 뭐 FTA로 해가지고 계속 관세 줄여들고 별 문제 없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가?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아무튼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국경이라는 게 법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이미 의미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혹시 국경이 의식돼서 사업을 제대로 못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게 돼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돼간다는 이야기죠. 하나의 시장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경제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신자유주의와 연결해서 볼 때 바로 신경제의 제일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 사람, 물자, 정보 등등이 이를테면은 국경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 그게 바로 신경제의 제일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신자유주의는 뭐냐? 제1차 대전, 가면 대공황, 2차 대전 이렇게 지내면서 미망인들이 많이 생겼어. 미망인들이 영국에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떤 방책을 해줘야 될 거 아닌가 하면서 영국에서 등장한 게 뭐냐면 그 미망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뭐냐면은 복지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복지 개념. 그래서 이 복지 개념은 LSE, 런던 정경대, LSE. 그 LSE의 윌리엄 베버리지라는 이 교수가 맨 처음에 주창을 했다 그래요. 윌리엄 베버리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복지국가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복지국가 개념이 등장을 해가지고 쭉 이제 복지 개념이 강조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실업이 하나 직업으로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아. 근데 실업이 됐어. 직장을 잃었어. 그럼 한 달에 한 80만 원, 90만 원을 받아. 근데 100만 원 받고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면서 잔소리 듣는 것보다 8, 9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잔소리 안 듣고 새벽에 안 가는 게 더 이익이다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업이 이제 하나 직업이 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가 되냐면은 복지병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1979년에 대처 총리가 영국 이제 보수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된 거죠. 79년에. 해가지고 총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러다 영국 문 닫게 생겼어. 너무 복지병이 만연해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를테면 이런 복지 개념들을 대폭 없애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영국이 다시 또 이제 보수당으로 가려고 하는데 97년에 노동당이 다시 이제 집권을 하게 됩니다. 18년 만에. 그러면서 토니 블레어 총리가 나왔죠. 토니 블레어 총리가 나와서 보니까 이 복지 개념을 많이 없애버린 거라. 이제 복지 이런 그 정책들을 많이 없애버렸는데 그래도 교육하고 의료 정도는 국가가 좀 케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유주의 하면 뭐냐면요. 우리가 자유주의 하면은 정치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뭡니까? 1632년에 로크가 태어나서 어떤 뭐 상권 분립이라든지 자유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죠. 지난번에 우리가 사회계학론 공부하면서 이제 공부를 다 하셨죠? 그럼 루소가 이제 절대적인 자유 개념,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게 이제 정치적인 자유야. 그렇죠? 그럼 경제적,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자유는 일단은 그 절대 왕권, 절대 군주 시대를 쫑치는 어떤 그러한 이제 사상들이었죠. 사상에서 나온 것들이었죠.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데 이 경제적 자유라는 건 뭐냐면은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레세페어, 자유방임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자유주의라는 것은요, 바로 경제적 자유를 말합니다. 자유방임주의를요. 그럼 신자유주의는 뭐냐? 글자 그대로 아담 스미스의 그 자유방임주의 시대로 다시 가자는 거야. 그게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신자유주의를 누가 이제 시작한 거냐면은 바로 79년에 대처 정부가 시작을 하고, 그 81년에 누가 또 등장을 하냐면 레이건 정권이 등장을 합니다. 미국에요. 그 레이건 정권 등장해서 보니까 미국도 그런 문제가 많아. 그래서 대처와 레이건이 같이 함께 손잡고 시작한 게 뭡니까? 다시 완전 시장에다 맡겨야 된다. 국가가 그렇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아시겠죠? 그 신자유주의의 주요 내용들은 뭡니까? 규제 완화, 예? 민영화, 예? 세금 축소, 그다음 복지 축소, 노조 약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시장에다 맡기자. 그래서 1929년에 대공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1936년에 케인즈의 그 저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케인즈가 기존의 순수 자본주의로 가면 안 되고 국가가 지금 대공황에 의해서 쌓여있는 재고품들을 소진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야 선순환이 된다. 우리 지난번 공부하면서 그건 공부를 다 했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이런 복지 개념과 맞물려 가지고 정부가 시장에 너무 깊이 개입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규제를 없애고 민영화를 시키고 세금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취한 게 신자유주의고 대처 정권과 레이건 정권이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2의길이라고 합니다. 제1의길은 뭡니까? 복지 개념이죠?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자유방임으로 두면 어떻게 합니까? 빈익빈 부익부. 그렇죠? 없는 사람들은 죽어나가는 거야. 시장에다 완전히 맡길 것 같으면은.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사람들 또는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국가가 케어해 주는 것은 국가가 자비롭고 관대해서 케어해 주는 것은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국가 놀이를 유지할 수가 없어. 국가 놀이를. 그러니까 일단 빈곤한 상태가 굉장히 깊어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이 사람들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크게 한 건 해가지고 다행히 그냥 안 잡히면 좋고 잡히면 할 수 없고, 예를 들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둘 늘어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야말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범죄라든지 그런 범죄들이 사회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 빈곤과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커지면서 이 부의 차이가 더 많이 난다 하면은 사회적으로 범죄율이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일으킬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어떤 그 이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잃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범죄를 더 일으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논리로 뭐 하냐면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한 번 완빵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 유혹을 또 더 느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양극단으로 가면은 내가 크게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 눈 한번 찔끔 가면 몇십억이 들어와. 근데 내가 평생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를테면 그 사회생활 해오면서 뭐 별로 모아놓은 게 없어. 노후도 준비해야 돼. 또 아이들한테도. 근데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빈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것을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있다. 이런 논리는요. 내가 굉장히 사회적 영향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다. 그 논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요.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사회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가 아주 빈곤계층이야. 내 삶을 향상시키고 싶다 한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수단은 뭡니까? 결국 교육입니다. 교육.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를요. 그래서 이 기회는 개인들이 비록 너무 이제 그 빈곤한 상태에서 자기가 또 교육받을 능력이 없을 때는 국가가 이 기회를 주자는 이야기죠. 교육 기회를요. 또 하나는 뭡니까? 아무리 내가 빈곤하다고 할지라도 돈 없다고 해서 치료를 못 받고 죽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래서 교육과 의료는 시장에다 맡기지 말고 정부가 계속 케어를 하자 하는 정도 주창을 바로 토니 블레어 노동부 정권에서 나오는 거죠. 노동당 정권에서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또 이제 보수당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3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1의 길은 복지 개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2의 길은 뭡니까? 신자유주의. 다시 시장에다 맡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3의 길은 고유명사가 없어.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한 거야.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뭐냐? 그냥 신자유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생각이 없는 것은요. 현실에 있어서도 특별히 크게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한테 이제 시사하는 바는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지금 북유럽 같은데 아니면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럴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받는다. 근데 실업을 이렇게 당할 것 같으면은 7, 80 이상은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또 쭉 이렇게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복지병도 안 당해봤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복지병이나 한번 나 알아보고 이런 상황이면 괜찮겠어.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신경제가 영국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걸 그대로 이게 정답이나 되는 양 1998년 외환위기 이후로 급속하게 신자유주의 쪽으로 쭉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김대중 정권이든지 노무현 정권이든지 또 지금 뭐 MB 정권이든지 뭐 이쪽으로 쭉 방향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럽과 우리가 다른 건 뭐냐면은 걔네들은 복지병이라도 걸려보고 가면 그 정도 뭐라도 쌓여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실업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일단 생존권을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내가 당장 실업을 당해가지고 한 1년 동안 취직이 안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생존권이 문제가 있어. 생존권이.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문제라는 이야기죠. 무차별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고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면서 결국 뭡니까? 사회적 범죄라든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이 몇이요? 1위. 1등이면 좋은 것이요? 그렇죠? 1위라는 이야기죠. 그 우리가 지금 방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에 비추어 봐서 생각해 보면 뭐겠습니까? 아까 이제 어떤 그 이 농경 문화에서 유목 문화로 갑작스럽게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 머릿속과 내 환경이 서로 어울리지를 못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스트레스에다가 아직 어떤 그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프라가 안전판, 최소한의 안전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종신고용이 무너지고 미국 같은 데도 어떻습니까? 70년대까지는 대충 종신고용이었죠. 거기도 그랬어요. 울고다. 그러니까 맞벌이 한 지가 미국 같은 데도 이를테면은 한 3, 40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주부는 뭡니까?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집안, 가정 살림하고 생활하고 하는 게 주부들 역할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날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미국도 맞벌이가 이렇게 되고 있던 거죠. 아니면 저만 같아도 대학교 졸업할 때 저희가 회사 입사 동기 17명 중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친구가 부인이 2명밖에 안 됐던가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무슨 부인이 직장 다니는 거, 그건 전 제 자존심을 허용을 막 안 했었고 분위기가 그랬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맞벌이 하지 않으면 결격사유 아닙니까? 결혼하는데요. 그렇죠? 급작스럽게 그런 사회를 지금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가면서 종신고용, 문해주고 하면서 진짜 그리고 지금 이제 40만 넘으면은 뭐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굴지의 삼성이라든지 그런 큰 기업들도 어떻습니까? 40만 넘으면은 언제 내가 또 구조조정 당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을 가지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자살률이 1위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사회적 범죄. 예전에 그 80년대 뭐 강진에서 강진 갈갈이, 하여튼 뭐 흉악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부모를 자식이 죽였다. 이것은 진짜 사회면 아주 톱 뉴스 아닙니까? 그런 폐륜적인 범죄가 있을 수가 없는 범죄가 벌어졌다는데 요즘에는 그건 보통이야, 보통. 그런 폐륜 범죄들은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굉장히 사나워져 가고 사람들이. 예. 근데 그 사나워져 가고 하는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방금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본 어떤 그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대로 살기가 쉽지 않게끔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세계는 이제 하나의 시장으로 바뀝니다. 이제 경제학에서 완전 경쟁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 이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면서 여기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죠. 거래량이요. 그렇죠? 수요와 공급선이 만나면서. 근데 시장에서 완전 경제 시장, 그러니까 하나의 가격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특정 재화에 대해서요. 그렇게 하려면 다수 공급자가 있어야 되고 다수 소비자가 있어야 되고 이 소비자나 공급자 모두 이 시장에서 거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각자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 가격이 딱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경제는 뭡니까? 신경제는 글로벌 시장을 만들고 있는 국경 개념을 없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신자유주의는 뭐냐면요. 자유방임주의로 가고 있어. 시장이 다 완전히 맡겨.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장 쓸 물건이 아니야. 15일 안에 내 손에 딱 오기만 하면 돼. 하는 경우에는요. 내가 아마존에서 사니까 예를 들면 10만 원이야. 근데 한국에서 샀더니 10만 1원이야. 그러면 아마존에서 안 살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야. 왜? 보름 안에는 오니까. 그렇죠? 1원 더 싸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신경제와 신자유주의가 합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FTA가 완전히 실현이 되면 어떻습니까? 관세 다 없어지죠. 그렇죠? 관세 다 없어지고 수입, 수출 이런 제한 다 없어져야 이거지. 그렇게 되면 신자유주의가 신경제가 합해지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되면서 완전 시장으로 되는데 그 완전 시장으로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이 일하고 계신 데서 생산되는 제품이 똑같은 품질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가격이 싸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팔려. 아니면 그 똑같은 물건에서 같은 가격이라면 가장 품질이 좋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팔려. 그렇죠? 인터넷 조회 보면 다 나오잖아.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결국 그 품질을 맞추지를 못하고 그 가격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 팔리는 거죠.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로버트 라이시라는 이 클린턴 행정부 때 노동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부유한 노예를 쓰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부유한 노예. 그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소비자 천국이라는 이야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설 할인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옷. 도대체 이것은 무슨 그 유통비도 안 나오겠어.
근데 품질도 괜찮아. 지겨워서 버리지 떨어져서 버릴 일은 없어. 디자인도 좋아. 그런 옷들이 그냥 편하게 캐주얼로 입으러 오시면 10,000원, 20,000원짜리 많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10,000원, 20,000원에 이 가격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 이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자유주의 신경제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소비자 천국이야. 근데 우리 모두는 뭡니까? 소비자이자 생산자야. 이렇게 몇 달 간격으로 핸드폰이 가격이 절반씩 내려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뭐 LCD TV라든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몇백만 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막 100만 원 이하로도 내려갔을걸요? 이렇게 가격이 내려오는 거라. 너무 좋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이 그 회사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종업원이야. 하면 월급이 이 비율로 떨어지든지 사람들을 이 비율로 해고하든지 해야 돼. 그리고 해고를 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남은 사람이 생산에 아무 차질 없도록 생산력 정체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일만 했는데 이제는 12시간, 13시간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아시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생산자 지옥이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소비자 천국과 생산자 지옥 시대를 같이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우리 생활 필수품도 굉장히 가격 낮아진 것들 많죠? 뭐 의류 같은 거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그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삶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이제 막 스트레스 받고 퇴근 시간이 없고 출근 시간만 있고 한데 그러면은 내가 좀 옷을 10,000원에 안 사 입고 20,000원에 나 사 입을 용이 있다. 좀 덜 좀 스트레스 받고 사회가 좀 천천히 갈 수는 없느냐. 약간 슬로우하게 스트레스 좀 덜 받고 그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할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합의를 해야 돼. 합의. 그건 어렵죠.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세계의 그런 그런 신자유주의 신경제 기본 요건을 만들어가고 또 그런 것을 정책을 통해서 계속 이를테면 확산시켜가는 강대국인 패권 국가인 미국이 주요 정책들 방향을 바꾼다면은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패권 국가 미국의 그 어떤 그 파워는 어디서 나오는지 또 그 다음에 어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정책을 변화시킨다고 할 때 어떤 그런 것은 또 어떤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그것은 바로 이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이것과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자유주의와 신경제에 이어서 그 기축통화 달러 알기에 대해서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폴 케네디는요, 그 강대국의 그 흥망에서 이제 강대국의 요건을 군사력과 경제력의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를 지킬 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군사력을 유지할 만한 경제력을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지 이제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게 경제력과 군사력은 수평관계, 이를테면 동료관계라기보다는 하나 인과관계로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 경제력이 그 정도 되지 않으면은 그 정도 군사력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부시 때 그랬습니까? 클린턴 때 그랬습니까? 뭐 윈윈 전략 이런 거 나왔어요. 우리가 뭐 윈윈하면 상생,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때 말한 윈윈 전략은 그게 아니죠. 여기서도 아시아에서도 이를테면 뭐 어떤 전쟁이 나고 했을 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두 군데 다 전쟁을 수행한다. 그러면 둘 다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개념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도둑놈이 도망가는데 그 한 명을 잡기 위해서는 경찰이 10,000명도 부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도망가는 방향을 A가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쫓아가는 경찰들한테는 주도권이 없어. A가 주도권이 있어. 그 다음에 경찰들은 A를 반드시 잡아야 되고 A는 경찰을 잡아야 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A는 무승부 전략이 최고 전략이야. 도망가는 도둑은요. 근데 경찰은 뭡니까? 반드시 이겨야 돼. 반드시 잡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하고 미국 또는 베트남하고 미국 게임이 뭡니까? 그런 게임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미국은 베트남전 때 반드시 이를테면 여기를
다 이제 이 베트남 땅을 다 확보를 해야 돼. 반드시 이겨야 돼, 전략이요. 그렇죠? 근데 이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그 북베트남 쪽에서는, 월맹 쪽에서는 수호만 하면 돼. 지네들이 갖고 미국 가가지고 그냥 막 공습을 하고 할 일은 아니야. 안 뺏기면 돼. 그래서 아까 도둑놈이 도망갈 때 경찰들 1000명이 그 한 명을 잡기가 힘들듯이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승부 전략이 최선의 전략인 입장하고 반드시 이기지 않으면은 무승부도 아닌 그런 입장하고는 전력 차이가 무슨 10배 정도가 아니라 한참 차이가 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아프가니스탄이나 베트남에 이제 미국이 전쟁을 벌 때 그런 것은 굉장히 힘든 전쟁이죠. 물량을 얼마나 쏟아부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쏟아부어도 이기기 힘든 전쟁이죠. 그 전체를 다 평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이제 그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21세기 로마 제국이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 세계 인구의 5%가 안 되면서 전 세계 생산량의 20% 이상을 생산하는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그 미국의 어떤 저력은 어디에서 나올까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가 어떤 신생국가 미국으로 하여금 그렇게 어떤 발전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러한 자본주의에 완전히 이제 메카가 되도록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교 힘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것도 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실리콘밸리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창이 있어. 그렇죠? 실리콘밸리 창이 있어. 미국에서 새로 시작된 게 많지 않습니까? 발명된 것들이요. 그렇죠? 그게 미국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기축통화로서 미국이라는 이야기죠. 기축통화 발권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 기축통화. 아시겠습니까? 달러. 그 기축통화가 뭡니까? 국제결제. 그러니까 무역거래라든지 금융거래를 할 때 주로 쓰이는 국제결제 통화가 뭡니까? 달러란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뭐란 이야기냐? 그러니까 그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발권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인 거죠. 발권 권한을. 그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 할 것 같으면은 세뇨리지 효과라는 게 있어요. 세뇨리지. 지금 미국 달러가 금태환 안 되는 건 아시죠? 여러분 달러를 갖고 와서 금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미국 안 바꿔줍니다. 자식아 그게 언제 끝났는데 71년 끝났는데 지금 70년이냐? 하는 거죠. 안 바꿔줍니다. 그럼 세뇨리지 효과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100달러짜리를 하나 찍어낼 때 비용이 1달러가 든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그럼 나머지 99달러가 새로 창출되는 부야. 아시겠습니까? 미국이 돈을 찍어. 10,000달러를 찍어서 10,000달러를. 그러면 100분의 1이 비용이 들어간다고 할 때 그 중에서 100달러, 1000달러? 아니 이제 100달러 빼고 9,900달러가 새로 부가 창출된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종이 아닙니까? 종이로 9,900달러라는 종이를 찍어냈어. 이걸 아프리카로 가져갈 것 같으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라고 생산한 바나나를 미국은 종이 주고 사오는 거야. 이게 세너지 효과야. 그러니까 여기 굴러다니는 돌멩이 가지고 와서 바나나하고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세뇨리지 효과야. 엄청난 거죠. 그게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미국의 힘입니다. 그럼 무한정으로 발행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 근데 완전 끝장을 볼 때까지는 그 유효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러한 기축통화로서 달러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아무튼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럼 미국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를 먼저 살펴보면 아마 책 읽고 오신 분들이 이제 그 내용 가지고 제가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갖고 계신 원고에는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신자유주의 신경제 하면서 이건 꼭 추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추가를 한 겁니다. 책 내용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미국은 1776년에 독립을 했죠. 1776년에. 그 독립하기 전에는 모피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담배라든지 이런 거를 돈으로 좀 썼어요. 돈으로 좀 쓰다가 독립하기 바로 얼마 전에는 이 식민지 정부가 화폐를 발행을 해가지고 좀 쓰기도 했어요. 법정 통화를 이제 발행을 한 거죠. 근데 그게 금태환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태환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종이지폐 1달러를 가지면 1달러에 해당되는 금을 받고 주는 거야, 미국이. 그 달러를 이제 발행한 데서. 근데 금으로 꼭 바꿔줘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법정 통화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법으로 정의는 통화라는 이야기지. 법으로 정의는 통화예요. 법으로 정의는 통화라는 이야기는 법으로 강제하는 통화라는 이야기야. 아시겠습니까? 국민이 금으로 바꿔달라고 왔어. 바꿔줄 필요 별로 없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내가 새로 하나 나라를 만들어서 국가를 그러면은 세금을 내라, 소득세를 또 뭐 부가세를 내라 이렇게 하겠죠? 세금을 그 새로 만드는 화폐로 받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통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강제력을 부여하는 거야, 그것을. 그러면 언제 이 금하고 꼭 태환을 시켜야 되냐면은 법정 통화니까 이 법이 적용되는 데서는 문제가 없어요, 이게. 여기서는 다 우리가 국가 노래를 하니까, 한 국가 국민이니까, 여기서는 주고받고 하면서 이 뭐 물 한 병 제가 가져가면서 1,000원 주면 돼. 이렇게 하면 국가 놀이 같은 멤버니까 문제가 없어. 이 법이 적용되는 바운더리니까. 근데 여기서 벗어날 것 같으면 걔네들한테는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깥 다른 국가들하고 타국들하고 할 때는 그래, 네가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반드시 네가 원하면 금으로 바꿔주면 이게 돼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금태환이. 또 하나는 뭐냐면 국가가 발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민간 은행이야. 은행을 내가 하나 하고 있어. 근데 국가한테 가서 나 돈 찍고 싶습니다. 그럼 국가가 야, 이 새끼야, 왜 네 맘대로 돈 찍어? 이렇게 하겠죠? 그럼 내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제가 돈을 찍어내는데요. 그 돈 찍어낸 만큼 금을 가지고 있다가 바꿔달라고 하면 항상 바꿔주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민간은행이 화폐를 발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는 금태환이 돼야지 문제가 없겠죠. 근데 요즘 꼭 이렇게 또 하지는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대외 거래라든지 그 다음에 민간은행이 주체가 돼가지고 화폐를 발행하는 경우는 금태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776년 전에 미국 정부가 식민지 정부에서 화폐를 발행했었는데 법정 통화이기 때문에 금태환을 안 했다는 이야기야. 그 이야기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1791년, 그 다음에 1816년에 이제 민간 은행들이 이 돈을 발행하면서 화폐를 발행하면서 금태환 화폐를 발행했어요. 아시겠죠? 구분이 가죠? 그때는 금태환 화폐가 돼야 되겠죠. 민간 은행이 발행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고 이제 1861년에는 1861년부터 65년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남북전쟁이요. 아시겠죠? 이 남북전쟁에서 전비를 조달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발행한 게 뭐냐면은 그린백을 발행합니다. 뒤에가 파란색. 그렇죠? 파란색. 그린백을 발행해. 일단은 태환 안 되는 돈이야. 태환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863년에 뭐가 되냐면은 국가은행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국가은행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민간은행들이 이제 돈을 이제 찍어내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1913년에 뭐가 되냐면은 드디어 Federal Reserved Banks 해가지고 중앙은행이 설립되는 거예요. 국립은행이. 그러니까 국립은행이 아니라 중앙은행. 아시겠죠?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게 1913년에 설립이 돼. 아시겠죠?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할 게, 이제 180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기축통화는요,
달러가 아니라 이제 파운드화였어요. 영국의 파운드화. 그건 제가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파운드화였는데 이 미국이 1776년에 독립을 하고 100년이 안 된 1872년에 총 생산이 영국을 능가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915년에 수출액이 영국을 능가했어. 영국은 1837년부터 1901년까지 빅토리아 여왕 치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빅토리아 시대 하면 뭐냐면은 영국 자그마한 섬나라, 지네들 땅덩어리가 24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나라가 전 세계 쓸만한 육지의 3분의 1을 식민지로 만들었던 시대. 그게 빅토리아 시대야. 자기 땅덩어리의 100배. 아시겠죠? 그게 영국이야. 1837년부터 1901년. 대단한 거죠. 64년간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다스렸어요. 그러면서 그 뒤로 1차 대전, 대공황, 2차 대전 지나면서 영국이 찌그러들기 시작을 해. 그래서 언제까지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였냐면은 1945년까지. 그래서 1945년 달러한테 기축통화를 넘겨줘. 그리고 그 달러가 지금까지 기축통화인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그게 왜 이제 그렇게 됐는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은요, 유럽 고대사는 로마 제국사입니다. 로마 제국사야. 그러면서 유럽에서 처음으로 이제 로마 말고 이 처음으로 국가 형태가 좀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프랑크족들이 만든 481년에 이제 프랑크족들이 만든 이제 국가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메로빙거 왕조라고 합니다. 메로빙거 왕조. 그러면서 클로비스 왕이 이제 만들었는데 481년이면은 언제냐면은 서로마가 476년에 망했어. 그래서 그 뒤로 5년 뒤에 이제 서로마가 망하니까 갈리아 이쪽 지금 프랑스 독일 지역 이쪽 이제 지네들 그 야만족들이 숨쉴만 한 거라. 그래서 5년 뒤에 나라를 만들었으니 그게 이제 메로빙거 왕조야. 그래서 그 메로빙거 왕조가 그대로 뭐 카롤링거 왕조, 그다음에 카페 왕조 이렇게 오면서 거기서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렇게 나눠져. 아시겠죠? 그래서 그 프랑크족들이 세운 그 왕국은 나중에 이제 베르등 조약이란 게 있어요. 843년인가 베르등 조약이란 게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가 나눠져. 그 동프랑크는 독일 지역으로 이렇게 가고 중프랑크는 이탈리아, 그러니까 서프랑크는 프랑스 이렇게 나눠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 때 871년에 바로 영국이란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영국이란 나라는 맨 처음에 이제 누굽니까? 아무튼 871년에 그렇게 영국이란 나라가 이제 만들어져.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국가 형성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늦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이란 나라가 871년에 바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 뒤로 이게 여러 민족들을 섞이고 뭐 이렇게 되면서 1215년에는 존 왕이 마그나 카르타를 승인하고 이렇게 되다가 드디어 영국이 1337년부터 1453년까지 100년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0년 전쟁에서 프랑스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는 봉건제가 다 깨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0년 전쟁 동안 귀족들이 엄청 죽어버렸어. 영국에서도. 그 100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1455년부터 또 1485년까지 이 영국은 또 장미전쟁이 또 일어나죠. 랭커스터 가문하고 요크 가문하고 그 붉은 장미, 흰 장미, 그 문장이 그 장미전쟁이 30년간 일어나. 그래서 이때 이제 뭐 이 귀족들을 또 이제 많이 죽고 합니다. 그래서 1485년 30년전이 끝나면서 이때 첫 번째 왕으로 했던 사람이 헨리 7세입니다. 헨리 7세.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헨리 8세. 그 다음에 에드워드. 그 다음에 메리.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1세예요. 아시겠죠? 엘리자베스 1세. 그래서 헨리 7세, 이 1485년부터 엘리자베스가 죽은 1603년까지를 영국에 있어서 절대 왕권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영국이 완전히 토대를 갖추는 거야. 그래서 헨리 7세부터 헨리 8세, 여기는 좀 잘 못했어. 근데 시간이 짧았죠. 그래서 이 두 왕이 잘 치세를 하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가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바로 1558년부터 1603년까지 45년간 치세를 하면서 이때 영국을 뭘로 만들어냈냐면은 완전히 해양 왕국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뭔 사건이 있었냐면은 1588년에 이때 당시는 어디가 해상 왕국이었느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그러니까 1492년에 콜럼부스가 산토 도밍고로 간 거죠. 중미로 간 거죠. 그러면서 서인도를 발견한 거야.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지중해가 그 전까지는 지중해 무역이었죠. 지중해 무역. 네? 저쪽 동양에서 이 재화를 싣고 와가지고 홍해를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그다음에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일강으로 옮겨가지고 육지로 그다음에 나일강을 타고 이렇게 지중해로 나와가지고 주로 어디로 가? 베니스로 갔다는 이야기야. 베네치아로. 그 베네치아에서 다 이제 공급을 하는 거야. 유럽의 그 동양의 그 재화들을. 그러면서 베네치아가 그렇게 부자가 돼서 셰익스피어도 베니스 상인 이렇게 쓰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이제 지중해 무역이었어. 지중해 무역. 근데 그때 사실 제일 큰 부를 쌓은 데는 바로 이슬람이죠. 왜? 그 중동 그쪽을 이슬람이 다 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럽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다른 항로를 뚫어야 돼. 그래서 한때 지중해 무역 시대 때는 이탈리아가 최고로 덕을 본 거지. 부가 막 쌓이는 거지 다. 유럽으로 공급되는 딱 그 길목이었으니까. 근데 1487년에 바르톨로메 디아즈가 희망봉을 발견하는 거죠. 그 1492년에 콜럼부스가 이제 산토 도밍고로 가고, 그 다음에 1498년에 바스코 다 가마가 드디어 이 희망봉으로 해가지고 동인도로 간 거라, 이제 동인도로. 그렇게 하면서 그 항로가 개척되면서 완전히 지중해 항해 시대가 끝나고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건 크게 이제 의미가 다른 거야. 완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야. 그러면서 포르투갈, 이제 스페인 여기에 막 부가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때 포르투갈 함대가 바로 뭐냐면은 무적 함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아르마다죠. 아르마다. 아시겠죠? 아르마다. 무적 함대. 이 무적 함대를 1588년에 엘리자베스 1세가 프랜시스 드레이크라는 아주 유능한 인물을 해군 사령관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때려 부숴버린 거라. 여기서도 이제 물론 뭐 화공이 나오고 막 이래. 우리 삼국지에서 적백대전에서 보듯이. 그리고 프랜시스 드레이크라는 인물은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 스페인의 아르마다 무적함대가 완전히 격침이 되면서 이때부터 스페인이 맛이 가버리고 그 다음부터 드디어 영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역사상 최초로, 세계사 최초로 이제 해양 왕국으로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해상 왕국으로. 아시겠죠? 바로 그것을 만든 인물이 누구냐? 엘리자베스 1세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 뒤로 엘리자베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후사가 없으니까 제임스 1세라고 스코틀랜드에서 이렇게 그 왕을 하고 있었던 약간 얼빵한 친구가 이제 잉글랜드도 왕을 이렇게 합니다. 조용필 뒤에서 노래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네? 제일 불행한 일이야. 이미자 뒤에서. 아니, 효리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제. 이효리 뒤에서 노래 부르면 안 돼. 제일 불행한 일이야. 엘리자베스 1세 뒤에는 절대 왕을 해서는 안 됐었어. 잘해야 본전일거 아닙니까? 근데 제임스 1세 띨빵한 친구가 이제 왕을 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가 이제 그러니까 왕의 권한은 신한테서 부여받았다. 왕권 신수설. 그 다음에 제임스 1세가 죽고 난 다음에 찰스 1세가 이제 들어서는 거죠. 또 왕권 신수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댕검하고 1649년에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시대로 이어지면서.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가 1603년에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왕권이 굉장히 또 약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언제? 1837년에 빅토리아 여왕이 올라서면서 엘리자베스 1세 때 바닥 깔아놓은 거가 그대로 쭉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인도 회사라든가 이런 것도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만들어진 거야. 동인도 회사는 뭡니까? 하나 예를 들면 주식회사죠. 주식회사인데 동인도를 여기서 다 경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상주의라는 게 뭡니까? 중상주의라는 게 상업을 중요시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상업은 뭐냐면은 수출은 중요시하고 수입은 가급적 안 하게 하는 거. 그래서 금과 은을 많이 남기는 거. 왜 금과 은을 많이 남기려고 했다?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니까, 큰 덩치 큰 국가가 만들어지니까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상비군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란 이야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비군을 유지하고
그 사법 비용이라든지 그런 행정 비용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제대로 조달할 수가 있을까 하고 이 연구해낸 게 그러면 수출은 많이 하고 수입은 적게 하자. 그러면 금과 은이 많이 남을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하면 수출은 많이 하고 수입은 적게 할 수가 있느냐. 너 회사야? 그러면 이 회사한테 독점권을 줬다는 이야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유방임주의가 아니라는 이야기야. 예전에 이제 국부론하고 자본론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이제 중상주의야. 머켄틀리죠. 그래서 동인도 회사 같은 데는 뭐냐면은 일단 인도하고 서인도 동인도는 구분하시죠? 이제 서인도. 그래서 이제 인도 진짜 인도가 이제 동인도인 거죠. 그래서 인도하고 무역을 하고 뭐 거기를 통치하고 하는데 일단 동인도 주식회사가 가서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동인도 주식회사는 군대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희망 인문학에 묻다 이제 그런 데다가 이제 그런 내용들도 써놨지만은 오늘날 일단 다시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가고 있다. 국제 간의 거래가 뭐 이런 내용들을 써놨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동인도 주식회사 1600년에 세워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멜더스라든지 이런 경제학자들이 동인도 주식회사 뭐 부설 대학교 정도나 됐던 모양이야. 그런데 경제학 교수를 또 하고 이제 그런 거라. 그래서 그것도 다 엘리자베스 1세 때 세워진 거야. 그래서 그렇게 수출입을 하면 이제 수출을 하면서 거기서 얻은 이익 중에서 상당 부분은 이제 왕에다 바치는 거죠. 그럼 그 돈 가지고 이제 국가를 운영하고 하니까 이를테면 그 의원들 모아놓고 야 니네들이 좀 세금 좀 거둘 수 있도록 좀 협조 좀 해달라 이런 말을 엘리자베스 1세는 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의원들하고 싸움할 일도 없어. 의원들 신경도 안 써. 그 후는 왜 왕들이 의원들하고 싸맸습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세금 좀 걷게 해달라. 이거 가지고 의원들하고 싸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엘리자베스 1세는 뭐 그래서 그렇게 독점을 줬던 거죠. 독점을. 그런데 1776년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쓰면서 국가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독점을 주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자유방임으로 해야 되고 수출은 권장하고 수입은 막거나 그래서도 안 되고 완전 그 자유방임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이 다 조종을 해서 개인도 부자가 되고 국가도 부자가 되게 해야 된다. 하면서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을 쓰면서 상인이라든가 제조업자 얘네들을 엄청나게 미워했었죠. 그렇죠? 그 독점을 즐기던 애들이니까 그게 이제 중상주의인 거라.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 빅토리아 여왕 때 전 세계 쓸만한 땅의 3분의 1이 영국 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파운드화가 국제 기축 통화가 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국제 간에 돈 빌려주고 돈 받을 때 제일 좋은 건 뭡니까? 돈은 뭡니까 원래? 금이죠. 금 또는 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 은으로 하거나 아니면 파운드화로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파운드화는 휴지가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파운드화가 그렇게 됐던 거죠. 근데 그러한 파운드화가 바로 이제 이 1차 대전 지나고 가면 2차 대전 지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파운드화는 금 태환이죠. 그 파운드화로 가지고 오면 그대로 금으로 바꿔준다는 이야기죠. 그걸 그대로 했었던 거죠. 근데 1차 대전 지나고 2차 대전 때 가면서 이제 그 미국한테 넘기게 됩니다. 2차 대전 중에 아시겠죠? 아까 1945년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1945년 좀 전일 겁니다. 정확히 시기는 안 나오는데 2차 대전 때 그렇게 넘깁니다. 그래서 영국 파운드가 기축 통화를 이제 그렇게 상실한 것은 1차 대전, 그다음에 1929년대 대공황, 그다음에 2차 대전 이렇게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이 파운드화를 영국에 갖다 주면은 진짜 금으로 바꿔줄까? 아시겠죠? 일단 대공황을 겪고 또 2차 대전 겪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전비 조달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화폐 발행이 늘겠죠. 그러면 그만큼 금덩이가 늘어야 되는데 그건 그렇지 않을 거란 이야기죠. 사람들이. 그러면 영국이 그러한 것들을 계속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금덩이가 늘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만 강제할 수 있는 군사력이 있든지 해야 되는데 그 어느 것도 이제 없다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변 국가들에서 이제 파운드화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나라들이 다른 외국에 수출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받을 때 파운드화를 원하지 않고 금으로 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파운드화가 이제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만약에 다른 모든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파운드화를 일시에다 영국에다가 던지면서 금으로 바꿔달라고 같으면 영국은 그대로 부도가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축통화라는 것은요, 이 무슨 강제로 너 오늘부터 기축통화 하지 마. 오늘부터는 달러가 아니고 뭐야.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다 바꿔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영국 경우를 보면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차 대전이 이제 진행 중에 영국 식민지들도 금을 원하는 거라. 영국에다 뭘 팔고 나면 파운드를 원하지 않고. 그러면 그런 상태가 조금 지속되다 볼 것 같으면 결국 국가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파운드를 다 배에다 싣고 와가지고 금으로 바꿔달라고 할 거란 이야기죠. 그럼 영국은 그대로 이제 부도가 나는 거죠. 바꾸지 못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되냐면은 신흥 부자인, 아까 말씀드렸죠? 1872년에 영국보다 생산액이 생산액보다 추월했다는 이야기죠. 미국이. 그다음에 1915년에는 수출액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신흥 부자 국가이죠. 그래서 미국을 꼬드겨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식민지를 담보로 너한테 제공하마. 담보로 제공할 테니까 이 2차 대전 지금 진행 중인데, 싸움이 진행 중인데 군사도 좀 원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해달라? 파운드하고 달러하고 제한 없이 수합을 해주는 것을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그건요, 이를테면 망해가는 중견기업이, 망해가는 이 중견기업 어음에다가 삼성전자가 배설을 해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파운드화를 미국한테 가져가면은 그냥 달러로 다 바꿔주겠다는 이야기야. 근데 미국은 1871년에 이미 생산고에서 영국을 앞지르고 1915년에는 수출에서도 이미 앞지른 거라. 근데 영국이 어떤 나라였다고요? 전 세계에 쓸만한 땅의 3분의 1 이상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 생산고 수출을 앞지른 거라. 이제 넘어선 거라. 그래서 여기가 배설을 한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달러하고 파운드하고 제한 금액 없이 스와핑을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수합을 해준다면은 사람들이 이제 파운드가 갖고 있어도 안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영국은 뭐냐면 이제 아무 차질 없이, 그러니까 아무 어떤 경제적인 혼란 없이 그대로 그 위기를 이제 넘기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은 이미 경제력으로는 영국을 앞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질에 맞게끔 형식도 세계 최강국이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요? 자연스럽게 달러로 기축통화가 넘어온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그러면서 2차 대전 중에 바로 달러가 기축통화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럼 미국은요, 이제 미국은 2차 대전이 끝나기 전부터 이제 이런 작업들을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신자유주의라든지 이제 뭐 이 경제 문제를 역사적으로 거슬러서 꼭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 브레튼 우즈 체제란 말이 꼭 나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 아시겠죠? 이 브레튼 우즈 체제란 건 뭐냐면은 뉴햄프셔주에 브레튼 우즈라는 시골 마을이 있어요. 여기서 1944년에 몇 개 국가가 모이냐면은 44개 국가가 모입니다. 44개. 그래서 얘네들이 왜 모였냐면은 2차 대전이 곧 이제 종전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국제 거래에 있어서 결제 통화는 무엇로 할 것인가를 협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미국이 이미 딱 힘을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영국 이런 나라들 44개 국가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좋아. 그러면 그 국제 결제에 있어서 결제 기준을 달러로 하자. 이걸 정하는 거예요. 달러로. 그래서 금융거래라든지 무역거래라든지 이런 데 기축통화를 달러로 하자. 이걸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 1945년에 전 세계 안보기구로서 만든 게 유엔인 거죠. 그러니까 그 피를 무엇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이를테면 국가기구다 또 유엔이다 할 때 그냥 있습니까 그게요? 그 안에는 결국 뭡니까? 돈이 도는 거죠. 피가 도는 거죠. 그것을 달러로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다음에 1945년 유엔을 세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947년 이 달러를 운영할 기관으로서 IMF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IBRD를 만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를테면 한국은행인 거죠. 한국은행, IMF가.
그래서 먼저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기로 해놓고 차례차례 유엔을 만들고 IMF를 만들고 IBRD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얼추 생각할 때 IMF 하면 국제기구니까 국제 이렇게 국가들이 다 모여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걸 정하고 할 거 아니냐. 당연히 형식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미국 재무부 밑에 있다고 봐야 돼요. 왜 또 그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느냐. 좀 이따 이제 근거를 이제 말씀드리죠.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서 IMF, IBRD가 설립이 됩니다. 근데 이 IMF, IBRD는요, 사실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질 않았어요. 근데 1990년 들어서부터 IMF 역할이 갑자기 커진 거예요. 그럼 그건 왜 커졌느냐? 그걸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세워놓고 2차 대전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러한 형식뿐만이 아니라 내용도 갖추기 위해서 CIA를 시켜가지고 독일이 보관하고 있던 금덩어리를요, 배에다 실어가지고 미국으로 다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포토맥스라는 데가 있어요. 그 지하 창고에다가 그 독일에 있던 금괴를요, 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다 옮깁니다. 그러면서 그때 미국이 가지고 있던 금 양이 전 세계 금량이 한 70% 정도로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달러를 발행할 때 당연히 금퇴환을 해줘요. 다른 외국 국가들한테. 그렇죠? 그리고 전체 금량의 70%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형식과 내용을 사실 맞춘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많은 양의 금을 이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국가 간 이제 협의를 통해 가지고 기축통화로 이렇게 함으로써 완전히 이제 이 통화의 어떤 여왕으로 그렇게 등극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1917년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죠. 그리고 아마 1922년인가 이제 소비에트 연방으로 이렇게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소련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련과 미국이 이제 극 중심으로 서로 이제 완전히 대치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럽의 소련화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를테면 유럽 부흥계획에 앞장을 씁니다. 그때 바로 아까 이제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그 IBRD를 통해 가지고 이제 유럽에 이제 원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몇 년 안 돼 가지고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빨리 이제 힘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빨리 이제 회복되는데, 이제 회복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상당히 참 그 독립적인 나라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서 국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달러를 별로 잘 사용을 안 하려고 하고 주로 이제 금으로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금으로 받으려고요. 그렇죠? 수출을 하고 나서 우리 달러 안 받는다, 금으로 주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 뭐냐면은 결국 미국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양에 비해서 이게 돈이죠. 금양에 비해서 통화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미국도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자율을 높여가지고 달러에 대한 이자율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수입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국내 그 은행들한테 외국에 투자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억제를 하고, 그러면 달러가 이제 외국으로 많이 안 나가니까 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달러가 귀해지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아무튼 그런 정책들을 쓰고, 그 다음에 1967년에는요, 서독하고 일본, 제일 무역거래가 많은 서독하고 일본, 또 무역 흑자를 이제 많이 냈겠죠, 두 나라가요. 그 두 나라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그 약속을 받아냅니다. 아시겠죠? 깡패죠, 좀. 그래서 서독하고 이제 일본은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좋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그걸 하지 않겠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1968년 베트남 전쟁이 터진 거예요. 베트남 전쟁이. 그러니까 전비 조달을 위해서 달러 발행이 막 늘어나는 거죠. 달러 발행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예요. 베트남하고 전쟁하는데 뭐 어느 정도 하면 되지, 무슨 뭐 전비가 뭐 얼마나 들겠느냐. 그건 베트남 입장에서는 무슨 부만 하면 돼요. 미국 공격할 거 아니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주로 뭘 합니까? 주로 게릴라전으로 하면 되는 거죠. 게릴라전으로 해도 충분해. 왜 정면 승부합니까? 이놈들을 죽이는데, 예를 들면 전략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튼 얘네들한테 안 뺏기기만 하면 돼, 이 땅을.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 월매, 북베트남, 여기를 어떻게든지 공격을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자기 땅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쪽에서 퍼붓는 그 물량하고 이쪽에서 방어하는 데 들어간 물량하고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깊어지면서 달러 발행이 늘면서 많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돈은 뭡니까? 돈은 국제 거래에 있어가지고 금이요, 금. 금이야, 엄격히 금이야. 그럼 이 달러를 가져가면 얘네들 과연 금으로 바꿔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 국무부에서 연구를 하는 거라. 뭘 연구를 했느냐? 금태환을 잘라버릴 것을 연구를 하는 거라. 금태환을. 아주 비밀리에 했겠죠. 그러면서 이건 잘라도 된다. 금태환 정지 선언을 해도 노 프라블럼이다. 이거 국무부에서 이제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 노 프라블럼의 이유는 뭐냐? 첫 번째, 달러가 기축통화가 아니라면은 다른 걸 기축통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인가는. 근데 금은 할 수가 없어. 왜? 지금 국제 교역량에 비춰봐서 금량이 너무 적어. 아시겠죠? 금은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달러 말고 뭘로 할 거냐? 마르크로 할 거냐? 파운드로 할 거냐? 프랑으로 할 거냐? 할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이 정치적 안정과 그 다음에 이 금융 시스템의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미국을 따를 데가 없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달러 가치 안정. 갑자기 미국이 망해가지고 달러가 완전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 하면 결국 달러 금태환을 풀어버리더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 달러 가지고 와도 그만 안 바꿔준다 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더라도 이 자식들 대안이 없다. 이거 국무부가 레포트를 올린 거예요. 닉슨이 보니까 그럴 것 같거든. 그래서 71년에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정지 선언을 일방적으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냥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국제 무역에 있어가 달러는 지네들 법정 통화지 우리나라 법정 통화는 아니거든. 그리고 국제 무역에 있어서는 돈이 뭐야? 금이라니까요. 은이고. 근데 그 정지를 이 금태환 정지선을 해버렸으니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근데 71년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바로 이제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금 이제 1온스당 35달러로 바꿔주는 그 고정 환율이 있었죠. 그걸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무부에서 예상했던 대로 다른 나라들은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아니면 무슨 이 군함을 끌고 가서 그냥 미국을 그냥 박살을 내든지 해야 되는데 뭐 그럴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알았다.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다 헷갈렸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금태환을 풀어버렸어요. 그럼 미국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달러를 발행하면서 항상 조마조마한 거야. 달러를 이렇게 쭉 발행하다 볼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금태환이 있었을 때, 유지됐을 때, 달러를 발행하다 볼 것 같으면은 금량을 훨씬 초과할 거 아닙니까? 그럼 야들이 갑자기 달러 모두 세계 모든 나라가 갖고 와서 금으로 바꿔줘 할 것 같으면은 못 바꿔주고 부도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달러를 마음대로 발행을 못 했어. 예를 들면은, 이 좀 불경기다. 그럼 달러를 그냥 한 1조 달러를 발행을 해가지고 막 그때 경기를 좀 진작시키고 싶지만은 결국 그 달러 추가 발행은 이제 모든 금태환이니까 금태환을 해주는 상태였으니까 국가들이 저게 금하고 바꿔줄 수 있을까? 아이고 안 되겠다 불안해서 우리 다 바꿔줘. 이렇게 하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돈을 찍지를 못했어. 근데 금태환 정기를 딱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재정, 국가 재정하고 무역에 있어가지고 적자가 나는 거야. 재정 적자, 무역 적자를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라. 아시겠죠? 이때부터 진짜 세뇨리진 거라. 아까 세뇨리진은 뭐였냐면은 제약이 있었잖아. 이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A가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금 양하고 이 달러 발행고하고 도저히 밸런스가 안 맞는다 할 것 같으면 한꺼번에 금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걸 잘라버려 놓으니까 이제는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 글자 그대로 내가 뭐 1조 달러를 찍었다 할 것 같으면 1조 달러 금을 만든 거야 이제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발행 비용이 뭐 1만 달러다. 그럼 1조 달러에서 1만 달러 빼면 나머지는 뭐냐면은 부를 창출한 거야 그냥. 아시겠죠? 완전한 세뇨리 효과. 그래서 이때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자제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야. 자제력이. 그런 사람들은 누구 통제 아래에 있는 게 지 인생이 좋아. 인생이 건전하게 커. 그래서 이 청소년들 아직 어린애들은 부모 통제에 필요가 한 거야. 부모 통제가. 자제력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어른 돼서도 자제력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 누구 관리하에 있어야 돼. 그래서 좀 문제가 있어. 뭐라 그래? 우리가 한정치산자라고 하잖아. 아예 안 된다. 걔는 금치산자야. 법적으로도. 그렇죠? 그렇게 통제를 하는 거죠. 미국이 아주 성인이야. 스스로 그런 제약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발행고를 지네들 이를테면 이 몸집에 맞게 알아서 컨트롤 할 수 있어. 하면은 이런 제약이 없어도 좋아. 근데 아주 미성숙한 국가라 이거지. 컨트롤이 안 돼. 누구 어른도 없어. 제약하는 놈들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지 맘대로 찍어내는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 미국의 재정적자하고 무역적자가 팍팍팍팍 솟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언제라고요? 1971년 8월에 닉슨 대통령이 금태한 정기를 풀면서부터 그때부터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는 거야. 달러 발행이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재정적자하고 무역적자가 천문학적인 숫자로 늘어나는 거라.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보완 조치를 취합니다. 오페크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우디에 가가지고 1974년에 아무튼 계속 이렇게 달러 발행이 늘어날 것 같으면은 아무튼 또 이제 나라들이 이제 달러를 기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석유를 너네들 팔 때 반드시 결제 통화로 달러만 쓰겠다고 그걸 약속을 해달라. 그럼 뭐 또 지원을 해줬겠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알았다고 뭐 그렇게 해주마. 뭐 이런 이제 약속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는 안 되겠다 이거 미국 애들. 도대체 저놈 달러 가지고 지네들 멋대로 저렇게 장난치고 하니까 유럽 단일 통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럽이요. 그러면서 1962년에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단일 통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아시겠죠?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2002년에 드디어 유로화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40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1978년에 누굽니까? 헬무트 총리, 독일의 헬무트 총리하고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집행 위원장이라고 로이 젠킨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이 또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유럽 단일 통화를 추진할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러면서 1979년에 유럽 통화 제도라는 EMS를 출범을 시킵니다. 9개 국가가요. 1979년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989년에 뭐 들레즈 보고서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책 읽다 보면은. 그래서 들레즈 보고서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3단계로 해가지고 유럽 국가들 단일 통화를 만들어내자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1992년에 이제 이 단일 통화를 참여하겠다는 국가들이 바로 이제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을 합니다. 1992년에. 그 다음에 10년 지난 다음에 드디어 유로화가 나오는 거죠. 벌써 유로화가 이제 나온 지도 벌써 8년 됐네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로화가 이제 나옵니다. 결국 미국을 못 믿겠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축통화를 여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축통화로서의 막강한 2.1 미국이 그대로 다 100% 향유하는 거죠.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유럽에서는요. 그래서 우리 한 국가로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다 뭉쳐가지고 할 것 같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데도 이제 뭐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 이렇게 하면 또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또 앞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이제 달러가 국제 결제에 있어서 한 67% 정도, 유로화가 한 30% 정도, 그 정도라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미국의 이제 달러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계속 발행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 이 맷집이요. 그 맷집은, 그러니까 지네들 가지고 있는 체력은 한 요거밖에 안 되는데, 달러는 그냥 계속 막 이렇게 커져가고 있으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미국은 그런 걸 조정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1985년에 일본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최대 흑자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역 흑자를 좀 조정을 하기 위해서 플라자 합의라는 것을 그때 일본하고 체결을 합니다. 플라자 합의.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 1985년 플라자 합의라는 걸 체결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엔화와 달러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을 노력해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일본한테요. 그렇게 해가지고 니네가 무역 흑자를 엄청 내는데 그걸 좀 안 나도록 조정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본이 알았습니다. 하고 1985년에 플라자 합의를 했을 때에 1달러 대 260엔이었거든요. 그것을 1987년 2년 지난 뒤에 얼마까지 일본 엔화를 강세로 시켰느냐. 그럼 일본 흑자가 툭 떨어져야 되겠죠. 120엔까지 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배 이상으로 강세를 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에 예를 들면 소니 노은기를 수출할 때 10만 원이었다는 이야기죠. 85년도에. 그럼 그게 생산성 향상이나 이런 게 없었을 때 그냥 환율 차이로만 아무 다른 거 없고 할 때 87년에 그게 얼마에 팔렸냐면 예를 들면 24만 원에 팔렸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거꾸로 그걸 10만 원에 그대로 팔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2배 이상으로 향상시켜야 되겠죠. 일본이. 근데 85년에 일본이 560억 달러 흑자를 봤는데 87년에는 964억 달러 흑자를 봤다는 이야기야. 거꾸로 흑자가 2배가 늘었어. 대단하죠, 일본요? 그게 일본의 저력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뭐 도요타 자동차가 어떻고 해서 일본이 맛이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그렇다는 이야기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간 지나면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보니까 대책이 없어. 그래서 미국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90년대 들어서 새로운 대책을 내놓으니 그게 뭐냐면은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서비스 상품, 금융 상품, 지적재산권. 아시겠죠? 그래서 서비스 상품, 금융 상품, 지적재산권에 대한 모든 나라들이 시장 개방해라. 이 정책을 펴기 시작하는 겁니다. 90년부터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금융시장 개방했어요. 한국에서. 어떻게 됩니까? 일시에 달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넘치니까 그 나라 이제 자국 통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통화 강세가 되겠죠.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출이 둔화되겠죠. 그럼 무역 흑자가,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면서 이 나라 자본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달러가 확 들어오니까. 근데 거기에서 만약 투기성 자금들이 많다 할 것 같으면은 일시적으로 빠지고 들어가고 하면서 그 나라 경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멀쩡하던 국가가 갑자기 부도가 나기 시작해. 바로 1990년 들어가지고 미국이 지네들 경쟁력 있는 분야인 금융 분야, 지적재산권 분야, 그 다음에 서비스 상품 분야, 이런 분야 시장을 다 오픈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국가 부도 사태가 나는 거예요. 그럼 국가 부도 사태가 나면은 어디선가 달러를 가지고 와야 돼. 그럼 우리가 A라는 기업이 한국에서 부도 나려고 한다. 그럼 그 기업은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갑니까? 은행을 찾아가죠. 은행을. 그렇죠? 그러면 이 국가가 부도가 나려고 그래. 그럼 이 국가는 어디를 찾아가게 됐습니까? IMF를 찾아가게 돼 있다는 이야기야. 아시겠죠? IMF를요. 그럼 IMF에서 국가에 대한 긴급 자금을 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85% 이상 찬성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근데 미국이 17% 지분을 가지고 있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노 하면은 긴급 금융자금은 일체 지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IMF 의사결정 구조야.
그래서 이때부터 갑자기 IMF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IMF가 긴급자금을 대출해 줄 때는 뭘 요구하냐면은 요구 조건들이 있어. 그게 대부분 뭐냐면은 개방시키는 거야, 시장을.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거야. 워싱턴 경제연구소라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워싱턴 경제연구소에서 그 전에 이제 그 1989년에 여기서 미국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 이런 것을 20가지를 정리한 게 있어. 아시겠죠? 20가지를. 그러면은 외환위기 사태가 난 거야. 이 국가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또는 말레이시아에서 또는 한국에서. 그런데 이 국가들 경제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에서 권고사항으로 들어가. 이걸 하지 않으면은 100억 달러 못 보내준다. 할 때 제시하는 조건들이 뭐냐면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그 워싱턴 컨센서스가 뭐냐면 바로 1989년 워싱턴 경제연구소에서 내놓은 20가지 조항을 보내는 거라. 20가지 조항 중에서. 아시겠죠? 일률적으로. 그럼 과연 한국에서 이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막 몇십 프로 그 이자율 이렇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이 20개 조항들이 우리나라에 온 거죠. 그 중에서 골라서 오거나 몇 개가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우리가 IMF 외환위기 때 과연 그게 맞는 거냐? 한국 경제를 위한 거냐? 말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거 워싱턴 컨센서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워싱턴 컨센서스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미국 자국 이익에. 그러면 IMF의 17%는 미국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근데 85% 이상이 참석했을 때, 85% 이상이 찬성했을 때 국가에 대한 긴급 융자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IMF는 누구 밑에 있는 거냐면은 미국 재무성 밑에 있는 거라. 아니면 우리가 뭐 국가 신용등급, 우리나라 신용등급 올렸다가 신문에 나와 좋아해. 무디스 이런 데서 올렸다는 이야기야. 우리나라도 신용평가 기관이 있어. 다 어디 통제를 받습니까?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재무부. 그럼 미국에 있는 뭐 무디스 이런 회사는 어디 통제받아? 미국 재무성. 그럼 결국 무디스에서 한국에 뭘 올렸다. 신용등급.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몇 %가 싸잖아. 뭐 0.몇 %라도 싸잖아. 아니면 아예 돈을 못 빌릴 수도 있잖아. 2단계 내려버릴 것 같으면, 2~3단계 내리면은. 그렇죠? 그럼 무디스가 결정해. S&P가 결정하고. 그럼 결국 무디스 거기에 대해서 누가 통제를 합니까? 채무성. 아시겠습니까? IMF 17% 누가 가지고 있어? 미국에서. 그래서 결국 IMF라든지 무디스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올렸다 놨다. 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아시겠죠? 아, 그게 바로 어디서 나오냐? 기축통화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제 IMF 역할이 그렇게 이제 증대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 그 의사결정권 구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유로화가 이제 출범을 그렇게 2002년에 했는데, 그럼 달러가 어떻게 됐느냐? 맨 처음에 시작할 때요, 1유로에 0.9달러였습니다. 0.9달러. 근데 그게 1유로에 0.8달러까지 이렇게 유로화 가치가 떨어졌었어요. 그러다 지금은 얼마냐면은 그 1유로에 1.27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몇 프로입니까? 929, 그러니까 30%? 91, 93, 그러니까 40%? 94, 36, 한 40%네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유로화가 2002년도 탄생했을 때 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볼 때, 8년 지났죠. 비교해 볼 때 달러 가치가 40%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2002년 이후 재정적자, 무역적자가 얼마나 됐을까? 제가 그 금액을 체크를 안 해봤어. 또 정확히는 잘 알 수가 없어. 근데 거기에 비해서 40% 떨어졌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 금태환, 금연계를 없애버렸다고. 그럼 앞으로도 미국의 재정, 이번에 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이번에 그 조치 취하면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 사건 해결하고 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달러를 찍어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달러 가치는 계속 이제 떨어지기가 쉽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이 달러는요 결국 언젠가는 기축통화 자리를 내놔야 되는데 그 내놓을 때 어거지로 빼앗겨서 내놓는 게 아닙니다. 아까 영국처럼요. 만약 영국이 빨리 그 바톤을 미국한테 넘기지 않으면은 영국이 부도 사태가 발생해. 아시겠죠? 그래서 빨리 넘김으로 해서 지네들 경제가 큰 혼란 없이 그대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넘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어떤 신자유주의에 의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제 미국이 취한 어떤 정책들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러한 정책들은 또 어떤 기축 통화를 발행하는 그러한 달러의 발권국으로서 어떤 위치하고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측면이 상당히 많고 앞으로 그 기축 통화를 발행하는 그런 국가 위치로부터 벗어날 것 같으면은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의 상당 부분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